1회차 강의로서 페이지 80페이지 29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꽤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야 되겠네요. 쉬는 시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기후 변화 그랬습니다. 기후 변화 그랬는데 여기서 기후하고 기상하고 같지 않다. 기상이라는 말 대신에 날씨, 일기라는 말로서 대신할 수 있겠는데 기상, 날씨, 일기는 오른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짧은 기간, 대기의 종합적인 상태를 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시간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짧은 시간. 따라서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때 그날의 대기의 종합적인 상태, 기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름철은 고온 다습하다, 겨울철은 한랭 건조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기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래 왔었다. 오랜 기간 그러하다. 그래서 기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요인에는 기후 변화는 될 수 있지만 기상 변화는 될 수 없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내 몸에서 막 비늘이 생기고 아가미가 생기고 막 물갈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기후하고 기상은 다르다. 기후는 아주 오랜 기간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이다. 자, 오른쪽에 기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의 날씨이고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평균적인 대기 상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의 기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인류의 역사에 해당되는 것은 과거의 문헌 연구, 기록되어진 과거의 기록들을 보고 과거의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무 나이테 연구입니다. 자, 근데 나이테가 먼저 왜 생기는가요? 계절에 따라서 생장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난다. 여름철에는 활발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옅은 색,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성장이 더뎌지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머물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 폭발적으로 또 성장, 머물다가 그래서 그렇게 나이 하나씩 자국이 남는다. 그래서 나이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 이 그림으로 본다면 한 방향으로 쭉 볼 때 이 기간에는 굉장히 간격이 넓어요. 그런데 같은 방향에서 보는데 여기는 특히 여기 바깥쪽에는 굉장히 좁은 부분이네, 여기. 자,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한다면 이 시기는 생장이 빨랐던, 따라서 이때는 고온 다습한 시기, 그 다음 여기는 한랭 건조한 시기, 한동안 성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나무의 나무이므로 이것은 10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과거 1000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만 년 전의 것은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 시추물 연구, 빙하 코어 연구, 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먼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빙하에도 줄무늬가 있는데 겨울에는 눈이 활발하게 쌓이기 때문에 밝은색, 여름이 되면은 종종 녹고 눈이 쌓이지 않으니까 먼지가 많아져서 짙은 색, 그러면서 줄무늬를 나타내서 지금 현재로부터 그 선의 수를 세 나가면은 과거 몇 년 전임을 대략 알 수 있다.
그래서 시기를 안 다음에 그 빙하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조사해요. 그런데 그 공기방울이 깨알같이 너무나 작아요. 따라서 옛날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그 깨알같이 작은 공기방울에서 대기 성분을 분석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아주 작은 시료만으로도 과거의 대기 성분을 싹 추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온실 기체의 함량이 지금보다 더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통해서 과거의 기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뭐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제 요거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 B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위 원소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B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걸 통해서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배우는 거, 어려운 거. 산소의 동위 원소 B. 그랬을 때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B. 자, 이것을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B라고 표현한다. 분수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A에 대한 B의 B, 그러면 A분의 B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위 원소가 뭐냐? 원소 기호가 있고,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가 쓰여지죠. 지금 여기는 산소니까 8번이 쓰여져 있을 텐데, 그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가 되죠. 그 다음 여기도 위에 분자에 있는 것도 산소이므로 8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수가 바뀌면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요. 따라서 같은 산소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로서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둘은 양성자 수가 같다. 양성자 수가 같다. 하지만 중성자 수가 더 많아서 무거운 원소, 이러한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 참고로 동위 원소들 중에는 어떤 원소들은 불안정하여 자연적으로 붕괴가 되어서 다른 원소로 변하는 불안정 원소도 있지만, 특히 이 산소의 경우는 안정되어서 붕괴되지는 않아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붕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과거의 기온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이것을 모형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대기, 또 빙하,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물속, 해양 생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물에서 바다에서 물이 증발합니다. H2O. 그랬을 때 증발하는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 원소를 주위에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 속에는 산소 16인 경우도 있고 산소 18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대기의 온도가 15도씨였을 때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이 산소 16이 100개가 증발할 때 산소 18은 무거워서 잘 증발이 안 돼요. 고작 하나 증발한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비율로 수십 년, 수백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증발한다면 대기 중에서의 그 비율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그대로 대기 중의 온도가 15도씨였을 때는 100분의 1의 비율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계속 100개가 증발할 때 얘는 하나씩만 증발한다면 15도씨였을 때 비율은 100분의 1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온난화가 되어서 좀 더 더워져서 20도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온이 높아지고 바닷물의 수온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물의 증발도 보다 더 활발해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200개가 증발한다라고 하자. 그때 산소 18이 2개가 또 맞겠죠? 2배니까. 그런데 무거운 산소 증발이 더 많아지게 돼요. 무거운 효과가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개가 증발한다가 된다는 얘기. 말하자면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증발이 수만 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때 그 대기 중에서 비율은 어떻게 돼? 이때는 50분의 1이 되겠죠. 200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대기 온도가 15도에서 20도씨로 자, 온난화가 되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기 중에서 50분의 1로 증가된 상태로 떠돌아다니다가 이게 눈으로 쌓여서 빙하가 되면 그 빙하 속에서 비율이 50분의 1이라면 당시의 평균 기온은 20도씨였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율이 많은 시기는 대기나 빙하 속에 많았던 시기는 온난했던 시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다. 됐죠? 그런데 평상시에 100대 1로 증발하던 것이 온난화가 되어서 200대 4로 나가버리면 여기 비율은 어떻게 될까? 물속에서 비율은 아무래도 좀 더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물속에서는 반대로 감소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100대 1로) 증발하는 때와 200대 4로 증발할 때 그러면 아무래도 물속에서 비율은 좀 더 낮아질 것이다 이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그때 바닷속에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얘네들은 생명체가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하니까 체내의 비율과 바다 해양 속의 비율이 같은 상태로. 근데 이게 딱 죽어버리면 더 이상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살아있던 시기의 그 비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었다면, 지금 현재보다 더 적다면 지금 현재보다 따뜻했던 시기에 살았던 생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렵지만 자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뭐 형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을 통해서 과거의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외에 지층의 구성 광물이나 암석의 종류, 퇴적 구조 등을 연구하여 과거의 기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의 연구, 퇴적층에 포함된 화석의 종류와 분포로부터 퇴적층이 형성될 당시의 기후를 추정한다. 그랬는데 기후는 곧 환경의 의미가 되죠. 그러면 그 기후를 판단할 수 있는 화석은 특히 무슨 화석?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화석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눴을 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이때 표준화석은 시대를 판단할 수 있었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따라서 이때의 화석은 시상화석이 될 것이고,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가 고사리와 산호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고사리 화석이 주어졌네요. 자, 고사리 어떤 환경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고사리는 어떤 환경? 그렇습니다. 온난, 수변, 육지라고 알 수 있다 이거야.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구성 광물이나 암석의 종류, 퇴적 구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방학 동안에 8회차 강의가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건 아니에요. 100%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수업 시간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추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를 나타냈네요. 근데 이 자료를 선 모양을 또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일단 돼요.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이렇게만 기억하자.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다른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다 좀 보탠다면 중생대 때는 온난했던 시기, 현재보다 25도,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이,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 현재의 기온, 우리는 보통 15도씨를 이야기해요. 현재가. 그래서 현재보다 훨씬 따뜻했던 시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생대 때는 온난한 시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중생대 중기 무렵에 기온이 뚝 떨어졌던 시기가 있네요. 여기 중생대 중기 무렵에 한랭했던 시기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중생대 중기에 한랭했던 시기가 있다. 하지만 이때 시기조차도 빙하기는 아니다. 한랭했던 시기는 맞지만 빙하기는 아니다. 요 시기를 조심해야 돼. 의미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원인 그랬을 때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둘을 먼저 구분한다면 나머지는 다 자연적인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인간의 활동으로 있는 것만 인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씩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림 면적의 변화 등은 우리가 무분별한 개간 작용을 해서 개발로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인간의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적 요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저는 지구 외적 요인, 특히 천문학적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킬러 문항이 되는 부분이요. 이것은 지구과학 1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킬러 문항 파트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지구과학 공부, 일단은 통합과학 할 때도 지구과학 파트는 열심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지구과학을 볼 가능성이 꽤 커요. 탐구 영역에서 이과 계열에서 지구과학 선택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최근이에요. 지금 거의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구과학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다른 것을 선택했다가도 지구과학으로 바꾸는 경우가 꽤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고3 되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때 열심히 좀 해두시면 그때 가서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야. 조금 더 쉽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부분을 알아둔다면 킬러 문항 하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다가 설명을 좀 집중할 거예요. 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천문학적 요인.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느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 계절 변화의 원인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될 거예요. 자, 태양을 가운데다 그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그렸습니다. 태양을. 이때 지구가 궤도의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선을 그리게 되면 적도가 됩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나뉘어지죠. 그랬을 때 자, 햇빛이 이렇게 북반구 쪽으로 수직으로, 북반구 쪽에 수직으로 햇빛이 비추는 곳, 여기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이고, 북반구는 이때가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 쪽에 햇빛이 수직인 여기에 있을 때 북반구는 이때가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므로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여름 다음 가을이 되고, 그 다음 돌아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가 봄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계절 변화 원인이 뭐예요? 여기에서 계절 변화의 원인은 자전축의 경사와 공전이다 이거예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 태양과의 거리 변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태양과의 거리 변화가 아니다. 지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더운 여름이고, 태양에 가까이에 있는 근일점에 있을 때 근일점에 있을 때가 태양 가까운 데 되려 추운 겨울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구 자전축 경사가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에 대해서 자전축의 경사, 이 각도가 얼마? 이게 23.5도입니다. 23.5도이다. 그러면 자전축과 지구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요 각은 얼마입니까? 66.5도입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66.5도.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 66.5도.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전축만 나오면 무조건 23.5도.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자, 계절 변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 이 그림보다는 자, 다른 그림이 더 유용합니다. 그것을 또 설명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선을 그었는데 이게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아래, 땅 아래입니다. 땅 아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선이 지평선입니다. 여기가 관측자의 머리 위 천정이고 여기가 천저이다. 그랬을 때 이 천정 천저를 지나는 큰 원, 이게 뭐냐면 천구가 되겠습니다. 천구. 지금 천구를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 하나를 그었는데 이게 지구 자전축이 되겠습니다. 자전축. 지구 자전축을 쭉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각각 천구의 북극과 반대편 천구의 남극이 되겠습니다. 천구의 북극과 반대편은 남극. 그런데 여기에 가까이 있는 별, 이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북극성. 그리고 북극성을 바라보는 시선, 즉 자전축과 지평선이 만나 이루는 각, 요 각. 이 각은 파이, 즉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는 높아진다. 그럼 무엇의 증거?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의 증거예요. 지구가 만약 평탄하다면 어디에서나 북극성의 고도는 같아야 한다. 별빛은 평행광선이므로. 근데 지구의 모양은 둥글기 때문에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점점 꼬질수록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러면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자전축에 대해서 또 직각으로 선을 그리게 되면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습니다. 천구의 적도. 이렇게 지구의 적도를 쭉 연장한 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 이루는 요 각은 몇 도가 될까? 이것은 90도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므로 나머지 두 각이 합이 90도이어야 할 거다 이거예요. 충분히 되죠? 직각이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추분날은 태양이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집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바퀴 떴다가 지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일주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주권은 천구 적도와 나란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치고 다시 이렇게 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추분일 때, 추분날. 그래서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파이 각을 이루면서 떴다가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춘분이 지나 하지에 가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조금씩. 그러다가 하지가 되면 적도로부터 23.5도 떨어져서 나란하게 떴다가 지게 됩니다. 하지가 되면 나란하게 떴다가 진다. 이렇게 떴다가 질 때가 하지이다. 그리고 하지를 지나면 다시 조금씩 내려가요. 가을 추분이 되면 또다시 적도. 그 다음에 추분을 지나면서 다시 내려가고 가장 밑으로 동지 때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동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를 지나면 다시 점점 춘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이 2월 14일? 2월 14일? 2월 14일. 그런데 대체적으로 3월 21일 그 즈음이 춘분이에요. 춘분.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이미 동지 12월 22일 무렵 그 즈음이 동지입니다. 이건 양력이에요. 추나추동 그 날짜는 양력이 태양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절은 태양이야. 그래서 계절 감각은 태양이어서 추나추동 태양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지를 지났고 점차 태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 후가 되면 여기가 될 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자, 추나추동 계절 변화 생기는데 태양이 하루에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로 지는데 남쪽 한가운데를 지날 때를 남중했다라고 하고 남쪽 하늘을 지날 때가 천체들이 가장 고도가 높게 비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남쪽 하늘이고 태양이 여기 있을 때 각각 지면을 비출 때 하지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 비춘다. 동지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 비춘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각도가 플러스 23.5도. 여기 각도가 23.5도 각도인데 거기서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절 변화 원인을 첫째, 태양, 남중, 고도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태양 남중 고도를 H라고 했을 때 H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90도 마이너스 파이 각은 바로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 이루는 각이에요. 요 각. 거기에다가 요걸 더해주고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태양의 저기가 되겠는데 저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 저기는요 하지일 때는 얼마를 대입하냐면 플러스 23.5도를 대입하고 춘추분일 때는 0도를 대입하고 동지일 때는 마이너스 23.5도를 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진날과 동진날의 요 각도 차이가 몇 도 차이가 나?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니까 이 각도가 47도 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는 햇빛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어서 단위 면적당 입사량이 많아지고 겨울에는 한낮이 되어도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로 뜨겁지가 않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계절 변화 원인을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요, 낮의 길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낮의 길이 변화. 자, 보면은 여기가 지평선입니다. 그런데 춘추분일 때는 지평선 위에 태양이 있을 때가 낮, 지평선 아래에 있을 때가 밤. 근데 정확하게 2등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춘추분일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가열의 시간과 냉각의 시간이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지평선이 여기이므로 2등분은 여기, 지평선은 여기이므로 낮이 더 길고 밤이 더 짧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되려 낮이 짧고 밤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가열의 시간보다는 냉각의 시간이 더 기니까 겨울에는 춥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